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한 전 장관과 함께 집권여당을 이끌 비대위원회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내년 총선 공천 문제 등으로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비대위가 다음 주에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한 전 장관은 공식 일정 없이 당분간 비대위 구성에 골똘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 쇄신의 첫 단추가 비대위원 인선인 만큼 구성원들을 어떻게 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워드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굳이 키워드를 제가 꼽자면은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 그다음에 수도권, 청년 이 세 키워드를 아마 함축하면은 중수청이라는 단어로 아마 표현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매우 중요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 내정자가 지명자가 올해 나이 5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50대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도 젊은 시절에 당대표를 했지만 또 이 사실상 위기 상황에서의 비대위원장 여건에서 사실 50대가 비대위원장 맡는 거는 정말로 지도에 없는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인이 지금 이번 연휴 기간 아마 숙고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국민의힘의 향후 총선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 그러면 총선 방향성을 잡는데 결국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비대위원이라는 인적 구성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는 라인업을 볼 때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나가야 할 방향성이 잡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답이 이제 중도, 수도권, 청년 이른바 중수청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가장 국민의힘 현재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해야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에 참여해서 여론은 괜찮았던 그런 분들도 또 추가로 계속해서 일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이 눈여겨봤던 그런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념적 지형이 아니라 정말 논리와 팩트로 무장된 그런 젊은 전문가 그룹들도 또 영입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해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때 어떠한 라인업과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 어떤 첫 메시지를 꺼내 드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른바 중도 수도권 청년 쪽으로 집약하되 구체적인 컨텐츠를 어떻게 보일 거고 그다음에 당장 당면한 27일이 되겠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여부, 그다음에 특검법으로 또 얘기되는 다음 주 주말 전국이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에는 기회와 어떤 그 말하자면 자기의 역량을 검증하는 그런 무대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중수청이라는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비대위원 인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뭐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예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젊은 미래 뭐 이런 키워드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덧붙이자면 탈진영 정치를 추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과거 비대위하고 비교해 보면 비대위원 몇 명이 만약에 젊은 세대가 됐다고 해서 비대위원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대위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모든 걸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비대위 가장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가 성공했던 거지 비대위원회 당시에 이준석 비대위원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대위원장의 어떤 위치, 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과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용산의 힘이 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용산 직할 체제라고 불리는 이 틀 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첫 조치로서의 상징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 몇 명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오히려 더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주 초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중수청에 걸맞게 여러 인물들이 지금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좀 들려오는 얘기 있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 아마 호남 출신으로 박은식 지금 인재영입으로 들어왔던 분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김성환 평론가 지적했지만 누구 꼭 집어서 특정한 인사를 보다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갖는 저는 가장 큰 키워드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중도 수도권 청년이긴 하지만 더 앞서 나가는 게 시대 교체라고 봐요. 시대 교체. 그러니까 이 시대 교체는 또 세대를 통해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어떤 그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인물인데 한동훈 장관이 전 장관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논리와 팩트로 무장된 그런 것으로 사실은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기자들을 만나거나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민주당과의 대척점에 설 수 있는 거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다, 국정 안정론이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장관이 발화점을 계속 끌어가지고 에너지를 정말 유지하려면은 본인도 앞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세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한동훈 비대를 알겠지만 저는 아마 좀 다양하고도 좀 그 말하자면은 좀 신선한 인물들로 갈 거는 같은데 다만 여기에 당연직들이 또 있단 말이죠. 뭐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가고 또 신구 조화를 위해서 아마 중진들 한두 명도 저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장청의 조화를 좀 약간 좀 약간 조화를 이루되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음과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논리.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념의 시대, 그다음에 올드한 집단으로 얘기하면서 586 세대 청산도 함께 말하자면은 그 총선의 키워드로 끌어내면서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통한 한동훈식의 정치 개혁. 이것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 지명자가 가야 할 방향성. 사실 저도 이렇게 조언하고 싶고 아마 네. 그렇게 갈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시대 교체, 세대 교체에 좀 방점을 찍으셨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비대위 꾸릴지 좀 기대돼요. 네. 좀 기대되고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탈진영 정치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이 진영 정치의 최선봉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는 거기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직으로. 근데 한동훈 비대위는 탈진영 정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순이고요.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인 586 세대 아니에요? 근데 586 세대는 안 되고 70년대 이후 세대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에 맞춰서 거기에 더 재단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전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두선으로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뭐 어쨌든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격이 되는 건데요. 73년생이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90년대 초반 학번이에요. 근데 80년대 학번하고는 좀 달라라고 말하는 건 뭐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물이야라고 말할 때 저는 그런 질문에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걸맞은 뭔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수사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 공정성에 관한 문제 끊임없이 제기됐죠. 이재명 대표 수사 그리고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는 막 다 올인하다시피 수사했죠.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수사 형평성도 맞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공공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황태자로 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본질적인 어떤 성격 규정되어 있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안 좋게 말하면 용산 출장소다, 아니면 뭐 용산 직할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하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호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윤석열 집권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총선 이후에 레임덕이 빠지지 않을 만큼 나의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일종의 물갈이든 친윤 인사로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가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만한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아무리 세대 교체로 포장하고 뭐 다른 말로 그 민주당의 도덕성, 뭐 민주당의 86그룹 586 세대의 어떤 부도덕함, 기득권 이런 거를 부각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다 희석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돼 있는 문제나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국정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가,
여기에 오히려 국민들은 더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 하신다면요. 뭐 저는 뭐 그 사실 용산 출장소로 격화될 수도 있다. 뭐 우려, 그다음에 혹은 뭐 그런 민주당의 지적,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뭐 한동훈 장관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장관 지명자고, 그 법무장관으로 또 1년 반을 활동해 왔고, 그다음에 늘 검사 시절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정도 용산과 한 몸이 되어서 당정일체로 간다? 그런 하지하책으로 과연 이 비대위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예상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러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런 내가 말하자면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을 갖되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 그러면은 경계라는 담 위에 있을 때 경계 안쪽은 안전하지만 경계 바깥쪽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 선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과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민심을, 그러니까 윤심과 민심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나갈 것인가. 이게 한동훈 장관의 숙제일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차별화된 지점들을 어떻게 내가 그럼 정책과 이슈와 뭐 그다음에 인선으로 보여줄지, 그다음에 공천 방향으로 보여줄지, 이런 여러 가지들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그 첫 단추가 아마 비대위원 인선이고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의 인선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한동훈식 해법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 지금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요. 비대위원장이 된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던 첫 데뷔 무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며칠 전에 국회 딱 출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그 몰카 공작입니다. 본인이 제일 일성으로 그걸 딱 규정해 버렸어요. 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이미 보여줬어요, 자기가. 이게 만약에 거기서 발언을 자제하고 그때 차라리 그 이전에 민주당하고 싸우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듯하게 조금 무게감 있게 발언을 자제했다고 하면 아마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본인이 그걸 다 쏟아내 버렸어요. 나는 딱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직할체제다 뭐다 이렇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얻고 대통령이 가장 믿을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짧게 여기서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리면 그 말을 할 때는 화요일 시점이거든요.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때. 상임위 출석하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무위원이자 법무장관의 자격으로 한 말이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지명자가 이제 지명이 돼서 비대위원회 인선을 꾸리고 그 첫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아마 상임 전국위원회 추인 직전이나 아마 화수가 될 겁니다. 그때 저는 그 한동훈식 해법의 메시지를 그때 보고 평가하는 게 맞지, 국무위원 자격으로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갈 것이다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직 이른 감이 있다는 좀 생각이 바뀔 거라고,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또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전 장관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니 뭐 원래 그 초선 의원 비율이 매번 국회마다 한 40%가 돼요. 그러니까 바꾸긴 바꾸는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주목받는 건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파격적 인선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비대위원장이 얼마만큼 공천 개혁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 공천 개혁의 사실 첫 단추는 누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냐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과 뭐 일종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피바람이 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력 있는 인사, 전문성 인사들을 영입해가지고 저는 수도권, 그러니까 중수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을 상품으로 내놔야 국민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진열된 상품이 매대에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거나 혹은 많이 그동안 올드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정치가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로 이끌었던 그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면 과감히 물갈이해야죠.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이번 국면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갖지 못한 그런 영역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소구하거나 얻으려면은 저는 과감한 인선이 필요하고 그 과감한 인선이 다만 저항을 부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하자면은 국민의 여론의 힘을 입어서 아주 말하자면
그 여론전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려면은 얼마만큼 참신한 인사들.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용산에 그 대통령의 사람들을 갖다 꽂는다.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가는 순간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큼 참신하고도 얼마큼 개혁적인 인물들을 잘 발굴해서 포진시켜내느냐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네,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어떻게 보시나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 만들어진다고 얘기 나왔을 때 아니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선대위원장 만드는 게 낫습니다.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겠어요. 비대위원장 자리는 그만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해요.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요. 그럼 공관위원장 누구 임명할 거냐? 그럼 지금 혁신위원장, 인유한 혁신위원장 임명할 때도 그 고생을 했잖아요. 사람 찾다 결국 인유한이랑 깜짝 카드를 갖고 들어왔는데 혁신이 평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혁신위원장 활동할 때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윤 대통령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할 만큼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누구 인물을 선정한다고 해서 공관위원장을 완전히 새로운 외부에서 인물을 데리고 오면은 그림은 참 그럴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진을 찾던가 국민의힘 의원과 가까운 누군가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해요. 한동훈 장관은 아까 뭐 피 묻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칼을 휘두르는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칼보다는 한동훈 장관은 지혜로 그걸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공관위원장이 대신 한동훈 장관의 뜻을 반영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 아픈 거 하지 못할 것들 자기 대살점, 자기 뼈를 막 깎는 작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쉬울까? 그 책임도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조화를 이룬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결국 저는 돌아 국민의힘하고 멀찍이 떨어진 사람보다는 아주 가까이에 있거나 아니면 당 내부 쪽에서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어떤 인물들을 기용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과연 어떤 인물들을 만날 것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는 또 이재명 대표까지 이 인물들과의 만남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참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파격 행보겠죠. 근데 한동훈 지명자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그 지명 자체가 파격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만남도 좀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지명자 그랬잖아요. 뭐 말하자면은 누구도 가리고 특정한 사람 생각한 적도 없지만 뭐 가려서 만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지명자가 이제 말하자면 광폭 행보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도 존재감이지만 지금 특히나 이제 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을 끌어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신당 창당 동력이 상당 부분 약해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과 이준석은 서로 뭐 보완해서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한쪽이 뜨면 한쪽이 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대체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제로섬 게임 약간 양상을 띠고 있어서 지금 모든 이슈의 블랙홀처럼 이 한동훈 지명자가 지금 여론의 주목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에 동력이 조금 빠지는 것 그런 느낌이 물론 본인은 강력하게 예고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한동훈 지명자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이게 신당이라는 분열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그 리스크를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법을 모색할 겁니다. 근데 만남을 통해 해석할 건지 다른 방식을 통해 해석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을 하겠지만 어쨌든 첫 시험대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아마 이르면은 다음 주 화요일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까지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당연히 건가요? 만나야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거든요. 근데 대표와 대표가 만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요? 네. 이 파격 행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건 기대는 안망이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뭐 만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전 장관보다는 확실히 정치 경륜이 많구나. 이걸 첫 발언으로 알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대는 아직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딱 전형적인 정치인의 문법이거든요. 안 만난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만나겠다고 연락 오면 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지금 모습으로 보면 뭔가 뭐 선물이나 이런 거 들고 올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뭐 후보라고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데요. 그냥 후보로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그런 질문 받았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처럼 얘기했어야 해요. 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없거든요. 이 얘기는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그건 용산의 뜻이 반영이 돼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 보기 싫다고 쳐낸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만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세대 교체든 뭘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윤심 공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와서 지금 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군가는 바뀌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기존 정치인들, 특히 영남에 있는 정치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 절반의 물갈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 또한 계속 정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권력구도 내에서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확 품어안을 것이냐. 그런 조건까지도 약속해주면서 품어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정도 각오가 돼야 그래야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이 호감도 조사에서 이 한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좀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조사 시점이 20에서 21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바로 여론의 주목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명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락하고 법무장관 사퇴하고 요 사이에 이제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더군다나 ARS 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면접 조사면 이게 상당 부분 정치 고관여층들이 여기에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여론 주목도가 가장 높은 시점에 있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여기 정치 고관여층들은 양당 지지층의 모든 결집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보는 게 이 지지도, 그러니까 적합도 조사도 조사지만 호감도 조사가 47대 42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정치에서 3박자가 있습니다. 인지도, 호감도, 지지도가 있는데 인지도는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좋아하게 되면 찍어준다는 이게 법칙인데 인지도를 사실 아까 보면 적합도는 인지도에 좀 가깝다고 보면 호감도는 뭐냐면 선행지표라고 해요. 그래서 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확장성의 지표로 받아들여지는데 예. 호감도에서 5%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거는 저는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점들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다만 한동훈 전 장관이 이 호감도 조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높은 지지를 갖고 있지만 만일 비대위가 순항하게 된다면 더 가속도가 붙겠지만 비대위가 뭔가 좀 약간의 이제 좀 삐그덕거린다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의 이것은 굉장한 한동훈의 확장성에 대한 어떤 그런 선행지표 정도로 우리가 매우 유의미하게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지속된다 여부는 저는 설날 여론조사도 한번 같이 그러니까 1월 1일 신년 여론조사도 함께 한번 보고 평가를 해야 조금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한번 해석해 주시죠. 신차 새롭게 뽑았는데 그걸 10만 킬로 탄 차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선거가 총선이 아니고 대선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유의미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대선은 그보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섣부른 감이 있어요. 이번 여론조사는. 근데 다만 함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일단 크다. 그리고 그만큼 관심이 높다. 이거는 분명히 여론조사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적합도나 선호도 양쪽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 기세를 잘 몰아서 정말 국민의힘이 적절한 선택들을 계속 해나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 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로는 선거 치르기 어려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만한 구실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와서 비대위를 꾸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한 번으로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이런 여론조사 같은 기관에서 저는 같이 조사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조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조사하면서 그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번 총선에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동할 것인지 이재명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도 뭐 앞으로 해나가면서 이런 조사를 보면서 긴장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장관 못지않게 긴장해야 될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신당 창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나 또 당내 분위기나 이런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고심이 깊지 않으면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전 국회의장도 만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28일 날 만난다고 또 하니까요. 이 얘기는 당이 분열된다고 하는 건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파괴력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호남 여론이 요지부동이에요. 굉장히 싸늘하게 식어버렸거든요. 뭐 대장동 사건도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그 기자한테 제보를 함으로써 시작된 거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해도 그 정도 파괴력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민주당이 일종의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도 얘기했지만 개혁 세력 내에서 맏형격이든 그 앞에 있는 그 뭔가의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해왔고 실망도 많이 줬지만 그러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연동형 비례자 문제로 그게 약간 삐걱거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분열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역으로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 공격했듯이 마찬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선 이번에 통합하는 모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건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까지 만나고 새해를 맞는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까지 출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산이든 물이든 건넌다고 하는 걸 보여줄 만큼의 뭔가 통합안은 나와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지금 내려와서 통합비대위 꾸리면 된다. 이거는 뭐 정답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럴 시점도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더 급속히 당이 분열로 빠질 거예요. 당원들이 일단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훨씬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 방식보다는 뭐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의 어떤 통합적인 모습을 보일 만한 카드를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어느 시점에서 당대표로서 정말 측근 챙기기 안 하면서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당을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다 그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카드들을 고민할 가능성이 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답이 없으니까 발언을 조금 자제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좀 거론을 한 상황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셨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통합 카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 정도의 이재명 대표 행보로는 당내 통합의 의지가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김부겸 전 총리 만나는 거는 이낙연 고립작전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했던 당신의 정치 개혁이라든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답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땐 구체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위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내요. 시간 버는 것밖에는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것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큼 진정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당내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공천에 대해서 자기의 집착을 버리고 최소한 중립적 지대에서 본인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공천 지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지 말로만 그럼 뭐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주장은 늘 할 수 있죠. 뭐 민주당 정당은 원래 다양하고 그런 의견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피상적이고 애둘러 얘기하는 얘기는 전 이낙연 전 대표의 정말 그 동력만 강화해주고 그 개문발차형 신당, 이른바 신당을 띄고 그 다음에 합류시키겠다는 의지에 저는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보여주기식 행보 혹은 뭐 그냥 이낙연을 고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삼총리 연대를 그냥 말하자면 방해하는 그런 식으로 미치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민주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비명계 과감히 끌어안고 원칙과 상식이 요구하는 원칙과 상식에 대한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최소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도덕과 윤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저렇게 말로만 정당 통합 얘기하고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과 쇄신의 시동을 건 이상 민주당의 쇄신의 압박도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시간만 벌어서 그냥 간다? 저는 혁신에 대한 바로 정말 쓰나미를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한도 얼마 많지 않을 겁니다. 연말 연초가 속내는 이재명 대표가 매우 복잡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여러 번 했다면서 다시 한번 사퇴 압박에 나서기도 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민주당 어떻게 될지 전망 한마디 해주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선 후퇴했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이선 후퇴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논리로서는 유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자신의 논리일 거라는 생각을 정치인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말의 뭐 본래 취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것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하나의 카드로 들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이렇게 보면요, 민주주의 퇴행,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수만 있다면 뭐든 나 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가 위태롭거나 지금과 같은 이런 정권 심판론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번 총선을 못 이긴다고 하면 민주당은 정말 무능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그런 기대감, 실망감들이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 의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받아안지 못하는 민주당은 사실상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온다 그러는데 난 당대표 자리 끝까지 고수할 거야. 이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도 없고 차기 대통령 도전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는 틀림없이 자기가 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과정과 절차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선택했을 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그건 최악의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분열되지 않는 선 안에서 그 카드가 제일 극대화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지금 이선 후퇴하는 게 정말 극적인 카드가 될 것인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비명계를 포함할 수 있는 포괄하고 또 거기에 개혁 진영사회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뭔가의 통합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건 그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정말 한동훈 비대위에 밀린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모습 보이지고 민주당이 보여주지 못할 때 이재명 대표는 이선 후퇴까지도 고려하고 이번 총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에서 왜 분열을 하려고 하느냐, 왜 노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비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DJ를 비유하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쉬어야 할 사람이 그 보궐선거에 나옴으로써 방탄 논란을 자초했고 그래서 당대표까지 감으로써 당을 또 오히려 분열의 위기로 몰았어요. 그런 데 대한 지적은 그때 안 하던 분들이 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만 노욕이다, 때가 아니다, 네. 그것은 분열이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온당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이 끝없는 갈등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